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택지 개발과 공공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택지 개발 역사가 꽤 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정책, 특히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 특히 주택 정책이 일관된 정책이 없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택지 공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경기 침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주택 경기가 하락하고 미분양이 들었기 때문에 택지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택지 공급을 하지 않은 여파가 문재인 정부가 이제 닥친 거죠. 그렇게 불안 국면에 들어가면 공급을 줄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난 주택을 어떻게든지 해소해 주려고 하고요. 지금 우리 10년 분양 전환 주택이 있는데 이 미분양 주택 해소하기 위해서 10년 분양 전환 주택을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집을 졌는데 안 팔리니까 그거를 10년간 임대로 사용하고 10년 후에는 감정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해준 게 10년 분양 전환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갔던 분들이 최근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 민원도 많은 상황이고 LH하고 분쟁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급 조절하고 그다음에 수요 확대를 해요. 수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 깎아주고 대출 확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직전 박근혜 정부 때 경험했던 겁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고 그래서 이런 수요 확대, 공급 조절, 미분양 주택 해소와 같은 정책을 했어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다시 집값이 오르니까 초기에는 수요 억제만 했죠. 대출 억제, LTV, DTI,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지역마다 지정을 해가면서 대출 억제하고 양도세 중과하고 이런 정책들을 해서 수요를 억제했고요.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다가 2020년 변창흠 장관 들어서면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돌아섰고요. 지금은 공급 확대가 유일한 정책인 것처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동산에 관한 일관된 정책이 없었다. 경기 조절 수단으로 전락한 게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보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과거 박정희 정부일 때도 사실상 상당히 이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를 전체 우리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게 IMF 때죠.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동산 건설 경기 활성화를 추구했고, 그래서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토초세법 위헌이라고 판결받아서 다시 그 위헌 문제를 해소한 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것조차 폐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분양권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특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게 한 거죠.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그냥 완전히 상품화하고 투기장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외환위기 극복 수단으로 부동산과 건설 경기, 건설 산업을 이용해 왔다. 또 한편으로는 금융위기 겪으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 내서 집 사라. 그래서 건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성장은 그 이전부터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는 것을 건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하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사실상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금융위기 이후에 비롯된 저성장 문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 새로운 산업으로 했어야 되죠.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IT,
이런 것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능력이 안 되고 뭐가 바람직한지 잘 모르니까 그냥 모르겠다.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그냥 모면해 보자라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한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을 초래했죠. 누구나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도 부동산으로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을 보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우리나라가 아직은 제조업 기반 선진국에 속하는데 독일이나 일본과 비슷하게 제조업 기반이 아직은 강한데 점점 비대추구 사회로 변질을 하고 있다. 건전한 생산자분이 위축되고 부동산 부분은 점점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이고 가계 자산의 70%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로 보면 집 말고는 그게 내 집이든 또는 뭐 전세든 월세든 집이 개인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불평등은 이제 상위 10% 가계가 전체 자산에 얼마를 점유하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나라는 42%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은 낮아요.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점유에 대한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지니계수나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데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보면 우리는 자산 불평등은 아직은 조금 OECD보다는 낮습니다만 소득 불평등은 OECD보다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시장이 소유와 임차는 또 전세와 월세 이렇게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세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있다. 보통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이 한 채는 자기가 살고 있고 두 번째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월세를 놓겠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다른 나라 같으면 전세가 없어서 대출을 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월세 받아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만큼 낮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이자를 내지 않는 거예요. 대신 월세를 못 놓죠. 그러니까 이 전세를 놓은 임대인은 집값이 올라야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를 내가 살고 있다거나 전세를 또 놓고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집값 오르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만 현재까지는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주거비가 더 낮은 임차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런 게 좋으니까 전세를 많이 선호한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또 전세 대출을 마구 해주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까지도 마구 해줘서 전세값을 오르는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임차인의 선호보다 정부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전세를 좋아하니까 전세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문재인 정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까지 모든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 억제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또 양도세도 다 중과를 했죠.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12억까지 올라서 12억 이상인 주택인 경우에 양도세를 일부 내는데 다주택자는 집이 두 채이면 또는 세 채이면 세금을 무조건 더 많이 내는 거죠. 이래서 다주택자 투기를 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이 바로 민간임대주택이에요. 그럼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우리 수요의 공급에 의하면 공급을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공급을 늘려주려면 다주택자가 늘어야 돼요. 이 또한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거사다리 강화, 그다음에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거의 대부분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전세를 없애야 됩니다. 근데 전세를 그냥 강제로 없앨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전세를 대체할 만한 주거 대안을 공공이 공급함으로써 민간 전세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세는 공공이 공급한다.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고 그들은 집값이 오르는 걸 선호하고 정부가 전세 대출까지 해줘서 전세금을 받쳐주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세 우리 주택시장의 구조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뭐 최근에 이제 주택 공급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주택 공급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택은 도심지 또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도심지에서는 도시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사업이 있죠. 근데 이걸 잘 보면 시행 주체는 다 민간이에요. 최근에 뭐 공공재개발, 공공직접시행 같은 방식이 생겼지만 사실은 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직접시행도 민간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공공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민간이 하겠다고 할 때에만 그 방식도 뭐 민간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공공한테 위탁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개인이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한다. 개인이 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거기서 분쟁이 발생하고 그런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사업이 완성될 즈음 되면 처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땅에 비싼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최근 뭐 제가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라고 해가지고 사업 속도를 좀 빨리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작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오래 끄는 사업으로 변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공공이 어떻게 개입해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해소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도심지 사업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핵심은 사실 이제 택지개발 사업인데 신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1기, 2기, 3기 신도시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뭐 토지구획 정리 사업, 택지개발 사업 이런 걸 하다가 지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 사업으로 개발 사업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핵심은 개인 토지를 공용 소유하고 그 택지 일부를 특정한 다른 개인에게 양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공공성이 있는 방식일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공공이 시행하는 것만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민간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어떤 가격에 공급할 것이냐. 초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바꿨습니다. 이게 조성원가와 감정가격의 차이는 조성원가는 그냥 원가에 파는 거고요. 감정가격은 일종의 시세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로 팔면 이 LH는 돈을 못 벌고요. 감정가로 팔면 LH가 돈을 벌어요.
이렇게 택지를 어떤 가격에 팔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을 또 어떤 가격에 팔 것이냐. 분양가 상한제도 문제가 많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그나마 저렴하게 분양을 해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으면 시세대로 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또 시세 차익을 누리죠. 소위 프리미엄, P라는 게 붙죠. 그래서 이제 분양주택이 로또로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800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반이 청약저축을 가입해서 내가 언젠가는 저 싸게 나오는 주택을 받아서 돈을 벌어보리라. 꼭 그런 생각만은 아니지만,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이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 개발 과정, 그 다음에 주택 공급 과정에서 엄청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데, LH가 땅을 시세대로 팔지 않는 이상 엄청난 이익이 사유화된다. 또 주택 공급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싸게 분양함으로써 수분양자에게 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이 얻는 이익은 택지 공급을 만약에 감정가로 한다면 조성 원가보다 비싸게 팔 테니까 그런 이익을 갖게 됩니다. 근데 LH는 그냥 민간 기업이 아니에요.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공기업인 LH가 택지를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을 나쁘게만 볼 것이냐. 우리는 굉장히 땅 장사한다고 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꼭 그렇게만 봐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H가 땅을 팔아서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직원들 월급 주고 보너스 주고 하는데 쓰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차보조 방식으로 임대주택에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 택지 매각 수익으로 충당을 해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관리하는데 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에게 관리비를 시세대로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나는데 역시 여기서 벌은 돈 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한다. 2020년 LH 회계 보고서를 보면 임대사업에서 1조 손실 보고 땅 팔아서 1조 벌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회계 보고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민간건설사는 주택 분양가 빼기 주택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즉 땅값하고 건축비를 뺀 만큼 돈을 벌어가고요. 주택 수분양자는 주택의 시세에서 주택 분양가, 받은 다음에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야 개발 사업과 관련 없다 하더라도 주택의 시세와 주택 분양가의 차이가 곧바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벌어가는가에 대한 연구를 보면 주택 수분양자가 가장 돈을 많이 벌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 제도는 일부 특정한 운 좋은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자산을 축적하게 해주는 그런 주택 공급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고 있는데 그럼 자가 보유율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자가 보유율은 수십 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 수분양자는 무주택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집을 팔고 나면 상당수는 다주택자가 다시 매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의 자가 보유율이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주택을 공급했는데도 자가 보유율이 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최초 분양자만 돈 벌고 그 이후에 이 최초 분양자들이 이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다주택자가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가보유율이 증가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지금 주택공급제도의 한계는 엄청난 개발 이익의 사유화, 그 다음에 그럼에도 자가보유율이 늘지 않는 문제,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개발 대장동 얘기를 넣었었는데요. 앞에서 먼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택지 개발 사업 방식도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핵심은 공공성과 개발 이익 환수인데, 공공이 사업을 해야 그나마 공공성이 높고, 민간 사업을 하면 개발 이익이 다 개인에게 돌아간다.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그나마 민간 공동 사업을 하면 그 중간쯤이 되겠죠. 사업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큰 꼭지는 공공택지 사업의 성과와 한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수단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한 50만 호씩 집을 짓고 있고, 차기 정부도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계획상으로는 매년 50만 호씩 집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도심지에서 공급되는 일부 주택 말고는 신도시 개발, 택지 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심지 주택 공급은 사실은 순증이 없어요, 거의. 재건축, 재개발하면 원래 있던 집 허물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냥 헌 집이 새 집 되는 것뿐입니다. 일부 주택 공급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순수하게 집 수가 늘어나는 것은 택지 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단기간에 대규모 택지 공급 수단이 된다. 재건축, 재개발은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걸리거든요. 택지 개발 사업은 한 10년 걸립니다. 길면, 이거보다 좀 짧아질 수는 있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얻는 데에는 수로 보면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택지 개발을 통해서 주택난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존의 택지 개발 사업은 LH가 주로 하면서 제한적이나마 이제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교차보조 방식으로 임대주택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택지개발 사업에서 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라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있고, 또 택지를 감정가로 매각을 하고, 주거지 말고는 대부분 감정가로 매각을 합니다. 상업용지나 이런 것들은. 이런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다시 이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재투자하고요. LH가 교차보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정부 재정 투입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돈 벌어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세보다 훨씬 싼 택지와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과라고 본다면, 한계는 공용 수용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협의 매수를 하는데 수용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심화되죠. 주민들이 희망하는 가격이 있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고 훨씬 더 높은 가격이죠. 그래서 항상 갈등이 발생하고요. 또 현금 보상을 합니다. 올해도 19조 원 정도가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냐? 대부분 다시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공용수용 지역이 원래 농사 짓던 분들이니까 보상을 받으면 또 땅을 사서 농사 짓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집을 소용당했기 때문에 집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투기 자금으로 사용된다. 핵심은 공공성이 취약하다와 개발이익 사유화이고요. 세 번째는 재정 투입 최소화와 교차 보조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 취약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이 민간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가 수분양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이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다는 거고요.
신흥희망타운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시 공공이 희생해서 특정 개인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흥희망타운 이런 데 관심이 계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국가가 어떤 운 좋은 신혼부부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자에게 사실은 이익을 주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사업을 LH이 보고 돈 벌어서 하게 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부든지 특히 이 21세기 들어서 선진국이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의 부담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담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소득과 집값을 비교했을 때 3배에서 5배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유엔 헤비타트가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통계는 10배, 서울에서는 18배, 아파트만 가지고 보면 18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는 뭐 2배 내지 거의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대부분 한 20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위안이 되지만 부담 가능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만약에 임대로 보면 임대료가 소득의 30% 정도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행히 대체로 전세가 이자가 낮기 때문에 RIR 기준으로 본 부담 가능성은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를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 문제도 심각하지만 임대 문제보다는 집값 문제가 훨씬 더 이런 점에서는 부담 가능성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담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공급하자. 그러려면 우리가 토지 정책을 어떤 그 원칙 하에서 수행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토지 불로소득은 가능하면 차단하거나 발생하면 환수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토지 불로소득이 뭐냐. 불로소득은 일하지 않고 얻은 소득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런 강의를 우리 대학원에서 학생들한테 하면 땅 사고 팔아서 돈 벌려면 얼마나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합니까? 그러는데요. 그건 근로, 노동한 소득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얻은 소득을 빼먹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대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그 다음에 기업 활동에 대한 세금은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만 주장하면 정치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일해서 얻는 세금은 낮춰주고 불로소득은 높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토지의 공적 소유. 이거 뭐 잘못하면 국유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공공택지, LH가 개발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팔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공적 소유로 확대하는 거죠. 그 토지를 임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토지를 매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임대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거에 대한 부담 가능성 제고가 앞에 얘기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 공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몇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네덜란드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는 공공택지를 택지 개발은 100% 공공이 합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에 팝니다. 그래서 벌은 돈 가지고 말하자면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방식이 하나의 극단이라고 하면 우리는 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분양가까지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싸게 공급해요. 가능한 한 싸게. 그리고 얻은 이익은 다 분양받은 사람이 가져가라. 이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택지는 조성원가가 아니고 시장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 분양가를 통제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장 싸게 공급하는 것과 시장 가격에 공급하는 것 사이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 어느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저는 택지를 시장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나 우리가 잘 아는 싱가포르, 그다음에 미국의 뉴욕의 배터리 파크와 같은 다양한 곳에서 택지를 시장 가격에 공급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공공재주택을 짓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처럼 가능하면 싸게 공급해서 부담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개발 이익 환수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발 이익 환수는 개발 부담금 부과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적정한 개발 이익 환수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대체로 50% 정도가 아마 한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도를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이 1985년에 이 개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했고 자본 이득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플래닝 오블리게이션이나 플래닝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개발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변경하게 되죠. 이 도시 계획을 변경할 때 사업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공공기업, 기부 체납과 같은 협상을 합니다. 뭐 서울에 이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협상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고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자에게 공공기여를 하게 하거나 기부 체납을 받죠. 이런 방식들이 이제 영국의 전통에서 개발 부담금 전통에서 계획 단계에서의 어떤 의무 부과와 공공 기여로 바뀌고 있다. 미국에서는 재밌는 게 개발 부담금입니다. 개발 부담금 중에 주택과 고용을 연계하는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하나 만들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택과 고용을 연계하는 그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주택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식이죠. 일본은 토지 선매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미리미리 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산 것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죠. 또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 뭐 예를 들어 1000평을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했다 그러면 500평을 내놓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보한다고 하는데 500평을 공공이 환수를 하고 나머지 500평만 돌려주는 방식이죠. 뭐 수익자 부담 원칙도 있고 프랑스 같은 나라도 토지 선매 제도를 강하게 사용을 해서 택지를 싸게 취득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택지 개발의 공공성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택지 개발을 하는 이유는 집을 짓기 위한 거니까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선별적 잔여적으로 운영해오던 주거복지를 보편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사업자마다 그다음에 뭐 영구임대, 국민임대 뭐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유형들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통합해야 되고요. 각 사업자마다 유형마다 빈집이 생기면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매번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기자 명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기자 명부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도 파악할 수 있어서 공급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훨씬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의 소득과 관계없이 임대료를 정하는데 소득과 연동한 임대료를 체계를 부과를 해야 임대료로 부과를 해야 입주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RIR 기준으로 부담 가능한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몇 가지는 뭐 말씀드렸던 건데, 그다음에 이제 주택 분양 후 시세 차익의 환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전매 제한 기간,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되기 위한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시세 차익을 환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1주택자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주택을 분양한 다음에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방법은 환매 조건부, 지금도 환매 조건부 주택이 있긴 한데 뭐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는 입주금과 정기예금이자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마음대로 팔 수 있게 하고 있지만 환매 조건부 주택을 하면 언제든지 입주금과 정기예금 이자를 주고 공공이 환매하는 방법이죠. 시세 차익은 전혀 가져가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분 공유형은 뭐 100만 원짜리 집이 예를 들어 있다면 30만 원은 분양자가 내고 들어오고 70만 원은 공공이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그래서 30%만 내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저리로 이자를 내게 하고, 그리고 이 주택을 팔았을 때에는 그 시세 차익을 3대 7로 나눠 갖도록 하는, 그래서 지분 공유형은 시세 차익을 전혀 수분양자에게 주지 않는 방법은 아니고 일부 지분 비율을 내려준다. 그다음에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사는 거고, 건물을 사고 팔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토지 임대부 주택 안에 환매 조건부 조건을 집어넣으면 토지 임대부도 환매 조건부처럼 시세 차익을 전혀 주지 않는 방법도 있고, 토지 임대부 주택을 지분 공유형처럼 운영을 하면 시세 차익을 일부 가져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방식은 이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의 뭐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같은 방식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고요. 우리나라 사회주택도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짓고 파는 건 아니지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유럽의 사회주택이 대부분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택지 공급에 있어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택지를 누구한테 공급할 거냐? 지금은 민간 건설사한테 분양을 하거든요. 민간 건설사는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서 수익 극대화 전략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죠. 저는 별내 위스테이 같은 협동조합 주택이나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택지를 민간에 공급하지만 사실상 비영리적 형태로 운영하는 또는 반영리적 형태로 운영하는 이런 사회경제 주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면 공공이 개입하지 않아도 택지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공공택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LH가 교차보조를 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교차보조를 폐지하지 않으면 LH는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LH가 돈을 벌지 않게 하도록 한다. 그러면 LH가 하는 적자 사업을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그 방식이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이 토지주택은행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LH가 민간에게 파는 토지를 토지주택에서 사주고, 이 토지주택은행이 이 토지를
아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 있게 운영을 하면 LH의 교차 보조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택지를 더 공공성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토지 불로소득의 차단과 환수 그리고 국민이 공유하는 것. 택지 공급의 공익 우선성, 그다음에 공익 지속성,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지원, 그리고 택지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완전한 시장 모델이 아닌 비시장형 주택 모델로, 그래서 환매 조건부나 지분 공용 토지 임대료와 같은 주택, 그리고 택지를 사회경제적 주체에게 줘서 민간이지만 택지를 공공성 있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LH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LH가 지금처럼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LH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과 재정 지원을 해도 일일이 특정 동네 가서 집을 직접 짓는 그런 방식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선별적 자녀적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보편적으로 전달 체계를 바꾸면서 실제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풀뿌리 이 지역 조직에 연계해서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